안녕하세요. 현서의 서재입니다. 다들 대선 잘 보내셨나요? 대선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대선 때 투표도 잘 하고 휴식도 잘 즐기다 왔습니다. 서울식물원에 다녀왔고요. 서울식물원과 압구정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계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책이 곧 이제 올 예정이라서 네, 조금만 더 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사다 보니까 독서보다는 공부한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쯔강을 건너다. 홍구는 중화기를 땅에 묻고 속도를 올렸다. 낮에는 숨어서 백군 정찰기를 피하고 밤에만 행군했다. 스촨성으로 북진하려면 양쯔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양쪽 모두 알고 있었다. 장제스는 홍군의 도강을 막으려고 모든 나룻배를 강 부관에 묶고 들판의 곡식을 모조리 걷어들였다. 강을 건널 수 없게 된 홍군은 넉 달 동안 구이 저우성에서 백군 5개 사단을 격파하고 병력 2만을 보충했다. 진강산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난 1935년 5월 초, 홍군은 서진을 거듭해 윈난성 북부에 진입했다. 험준한 절벽과 봉우리가 빼곡한 윈난성의 양쯔강 상류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건널 수 있는 곳이 몇 되지 않았다. 홍군이 리장라루 근처에서 대나무로 다리를 만드는 모습을 본 백군 정찰기가 상황을 보고하자 장제스는 병력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그런데 홍군 특공대가 은밀한 역주행을 했다. 하루 밤낮에 걸쳐 135km를 이동해 자오핑두나루에 도착한 그들은 남쪽의 백군 수비대를 제압하고 강 건너에 신호를 보내 배 한 척을 불렀다. 그 배로 강을 건너가 마작을 하던 스촨성 세관 수비대를 무장 해제하고 크고 작은 나룻배를 여러 척 확보했다. 홍군은 아흐레 동안 밤낮 없이 배를 저어 강을 건넜다. 백군 비행기는 움직이는 배를 타격할 정도의 성능이 아니어서 상공을 배회하기만 했다. 스촨성에 진입했지만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양쯔강의 또 다른 지류 다두허를 건너야 했다. 산악을 흐르는 다두어는 유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 배로 건너기 어려웠다. 림벼오의 선봉대가 호전적인 로로족의 도움을 받아 강변 마을을 점령하고 도강 작전을 준비했다. 로로족 언어와 문화를 아는 스촨성 출신 류보청이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고 닭의 피를 나눠 마시면서 설득한 끝에 겨우 협조를 받았다. 그러나 배는 세쪽뿐이었고 백군은 가까이 있었다. 마오쩌둥, 주더, 림벼오, 펑더화이 등 홍군 수뇌부는 서쪽 150km 떨어진 루딩교를 점령하기로 했다. 1935년 5월 27일 새벽 선발대가 출발했다. 그들은 루딩교를 점령하지 못하면 800km를 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 건너 백군도 홍군의 의도를 눈치채고 루딩교로 향했다. 선발대는 무서운 속도로 행군해 5월 29일 아침 루딩교에 도착했다. 건너편에서는 다른 백군 부대가 기관총을 걸고 기다렸다. 18세기 초에 만든 루딩교의 길이 60m의 쇠사슬을 양안 암벽에 고정하고 널빤지 바닥과 좌우 손잡이 쇠사슬을 설치한 출렁다리인데 백군이 바닥 널빤지를 절반 넘게 걷어버려서 다리 가운데까지 쇠사슬만 덩그렇게 걸려 있었다. 경기관총과 수류탄을 든 홍군 병사 22명이 쇠사슬 위를 기어 전진하자 백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그래도 그들은 전진했고 뒤에서는 홍군 병사들이 널빤지를 깔며 엄호 사격을 했다. 홍군이 다리 가운데를 지나 남아있는 널빤지에 접근하자 백군이 등유를 부어 불을 질렀다. 특공대는 불길을 뚫고 경기관총을 난사하며 돌진했고 백군 수비대는 도주했다. 13,000여 홍군은 군가를 부르며 루딩교를 건넜다. 특공대 22명 가운데 18명이 살아남아 최고 훈장을 받았다.
자오핑두와 루딩교에서 치러진 도강 작전은 대장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 홍군은 쓰촨성에서 거대한 산맥 5개를 넘었다. 티벳 고원을 내려다보는 대설산을 넘을 때는 얼어 죽는 병사가 속출했다. 쓰촨성 북부에서 한 달쯤 쉬면서 기력을 되찾은 홍군은 티베트의 숲과 사람 없는 대초원을 가로질러 만리장성 아래 산시성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도 국민정부군, 만주에서 온 동북군, 무슬림 부대를 맞아 전투를 치렀다. 1935년 10월 20일 홍군 주력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류즈단의 부대를 만나 대장정을 마쳤다. 지구전 항일 구국 전쟁을 위한 장정이라는 선전이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다. 홍군은 대장정을 하면서 2억 넘는 민중을 만났다. 점령한 마을에서 지주와 부패 관리의 재산을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했고 정치 집회를 열었으며 연극을 공연했다. 땅을 농민에게 준다는 공산당의 강령과 항일투쟁 정책을 선전하고 유격대를 모집했다. 장정을 시작한 병력 대부분이 죽거나 낙오했지만 농민과 노동자와 국민당 탈영병이 빈자리를 채웠다. 홍군은 대륙의 혁명의 이념을 전파했다. 대다수가 문맹이던 중국 민중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홍군을 가난한 사람의 군대로 인식했다. 홍군 부대를 찾아가 자기네 마을을 해방해 달라고 청하기도 했고 소비에트가 사람인 줄 알고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에트라는 흉악범의 목에 현상금을 건 군벌도 있었다고 한다. 장제스의 소나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홍군은 병력이 많지 않았고 무기도 빈약했다. 새로운 근거지로 삼은 산시, 간수, 산시성은 척박한 땅이었다. 그런데도 홍군은 국민정부군을 꺾었다. 장제스와 국민정부의 패의는 실패한 정치였다. 국민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마오쩌둥의 지략과 홍군의 전술이 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국민정부가 그처럼 무능하고 부패하지 않았다면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백군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불태우는 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민중의 원성을 샀다. 반면 공산당과 홍군은 적의 정치적 군사적 약점을 활용해 민심을 얻고 전력을 강화했다.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1929년 여름 서북지방 여러 성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 농민들은 땅과 집을 팔았고 심지어 아내와 딸까지 팔았다. 베이징과 텐진 등 대도시에 구호 식량이 쌓여 있었지만 서북방 군벌과 동쪽의 국민당 군대가 서로 의심하면서 열차를 보내지 않아 구호품을 전달하지 못했다. 부자들은 푼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관리들과 어울려 농민의 아내와 딸들을 희롱하면서 상이 36번 바뀌는 진수성찬을 즐겼다. 국민정부와 지주들이 조직한 민병대는 조직폭력배처럼 농민을 착취했다. 도시 노동자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1927년 4월 12일 쿠데타 이후 국민정부는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노동권을 짓밟았으며 파업 주동자를 공산당으로 몰아 처형했다. 어린 노동자들은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자면서 하루 16시간 넘게 일해야 했다. 장제스가 서북 내륙의 홍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1937년 안후이 산시, 간수, 구이저우 성에서 백군 점령지 3천만 명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나무 껍질까지 먹으며 안간힘을 썼다.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지주, 분홍, 관리, 고리대금업자가 농지를 70% 넘게 소유한 터라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국민당 정부는 농지 개혁도 구호 활동도 하지 않고 농업 통계 발표를 막아 상황을 은폐했다. 초토화 작전도 큰 후유증을 남겼다. 당시 소비에트 지구의 광대한 농경지는 홍군에게 협조한 주민을 학살하고 농민을 추방한 탓에 황무지로 변했다. 1933년 12월 홍군 지휘관 쉬하이 등이 후베우 안후이 허난성 접경 지역에 만든 어휘완 소비에트 지역도 절반이 폐허가 됐다.
백군은 전족을 하지 않거나 반발을 한 여자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형했다. 젊은 여성을 강간하고 도시의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다. 쉬하이둥 일족 60명을 학살하는 등 홍군 가족은 한층 더 가혹하게 죽였다. 홍군은 정반대로 했다. 토지 강령을 집행할 때 빈농의 땅은 손대지 않았다. 민가를 떠날 때는 침상으로 쓴 문짝을 제자리에 걸어두었고 빌려 쓴 물건은 돌려줬다. 농민의 재산을 함부로 징발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때는 적은 돈이라도 대가를 지불했다. 마을에 주둔할 때는 야전 변소를 먼 곳에 만들었다. 농민들은 그런 홍군을 성원했다.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집신을 삼아줬으며 백군의 병력 이동 상황과 지름길 정보를 알려주었다. 마오쩌둥이 1938년 5월 강연에서 말한 대로 홍군은 군사적 열세를 정치로 극복했다. 홍군은 새로운 소비에트 지구에서 얻은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했다. 그렇지만 민중이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적을 제압할 군사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한다. 마오쩌둥은 백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한 전쟁은 지구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주력 부대를 긴 전선에 분산 배치해 기동전을 펼치면서 농촌에서 유격대를 조직했다. 홍군 유격대는 지원 병력도 후방 기지도 병참선도 통신망도 없었다. 확실한 승산이 없으면 전투를 피했다. 끊임없이 이동하다가 유리한 곳에서 적을 기습했다. 백군의 현대식 무기와 장비는 통신 시설과 교량이 거의 없는 농촌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홍군은 후퇴 계획을 세우고 퇴로를 준비한 상태에서 적을 교란, 유인, 매복, 기습했다. 마오쩌둥 말고도 소총 운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 마오쩌둥이 1927년 진강산에서 최초의 홍군 부대를 조직한 시기에 다른 혁명가들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했다. 쉬하이둥은 어휘완 소비에트를 세웠고 류즈단은 서북 내륙에서 산시, 간수, 닝샤 소비에트의 터를 닦았다. 류즈단은 산시성 북부 바오완현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황푸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북벌에 참여했다. 4월 12일 쿠데타 때 고향으로 돌아와 민단의 단장이 됐는데 여느 민단과 달리 악질 지주와 고리 대금업자를 공격했다. 국민정부군에 붙잡혔다 풀려나고 다시 쫓기는 우여곡절을 겪은 그는 1931년 빈농과 국민당 탈영병대를 모아 홍군 유격대를 조직해 부패관리, 지주, 세금 징수원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했다. 류주단 부대가 산시성 북부를 장악하자 공산당은 정치부를 설치하고 소비에트를 수립했다. 1933년에 출범한 소비에트는 1935년 5천 병력으로 22개현을 지배했다. 장제스는 장쉐량의 동북군을 보내 류주단과 싸우게 했는데 그것이 실책이었다. 국민정부를 패배의 수렁에 빠뜨린 시안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싹텄다. 산시성 소비에트는 대장정의 종착지였다. 쉬하이둥이 홍군 8,000명을 이끌고 먼저 산시성 남부에 안착했고 마오쩌둥과 주더의 부대가 뒤따라왔다. 류즈단은 1936년 4월 전사했지만 그가 만든 소비에트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공산당은 장시 소비에트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했다. 16살이 넘은 사람 모두에게 투표권을 줬고 소장농, 빈농, 노동자를 우대했으며 마을에서 지구, 현, 성을 거쳐 중앙까지 상향식으로 조직을 구축했다. 각급 소비에트는 교육, 생산, 위생, 재정, 군사 훈련을 책임지는 위원회를 꾸렸고 위원회는 공산당원이 지도했으며 농민무장대가 치안을 유지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산당이 지휘 감독했다는 점에서 산시성 소비에트는 붉은 중국을 키운 인큐베이터였다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고 고리대금업을 금지했다.
농민들은 생산조합과 소비조합을 조직했고 공산당원과 유격대원, 소비에트 관리자도 매주 하루 이상 농사일을 했다. 놀고 먹는 사람도 굶는 사람도 없었다. 아편, 전족, 변발, 유아 살해, 인신매매, 성매매, 구걸행위를 일소하고 일부 다처, 민며느리, 결혼지참금 등의 폐습을 없앴다. 학교를 열어 아이들에게 글자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쳤고 사회교육센터에서 성인 문맹자를 교육했다. 소비에트 지구 거주자 대다수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땅을 주면 혁명에 등을 돌린다고 한 교조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농민들은 아들을 기꺼이 홍군에 보냈다. 소비에트 정부는 사기업을 허용했지만 석유, 소금, 석탄, 피협, 양모, 종이, 피복, 신발, 약품, 무기 등의 생필품과 군수품 공장은 직영했다. 여성들은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급료를 받고 매주 엿새 하루 8시간 공장에서 일했다. 그리 좋지는 않아도 날마다 15시간 넘게 일하면서 더러운 공장에 갇혀 지내는 상하이의 동료들보다는 나았다. 국민당이나 군벌이 지배하는 도시의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과 버림받은 아이의 시신이 즐비했지만 소비에트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 홍군 지휘관과 공산당 강부들은 정해진 월급이 없었고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도 동굴집에서 살았다. 군수 물자를 빼돌리거나 병사를 때리는 장교가 없었다. 농가의 소를 멋대로 잡아먹는 병사도 없었다. 그러나 홍군은 외부 평판이 지극히 나빴다. 서북 내륙에 고립되어 있어서 국민당 정부의 선전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정부군은 자기네가 죽인 민간인 시신과 자기네가 불지른 마을 사진을 내놓고 홍군의 만행이라고 모함했다. 마오쩌둥, 저우 얼라이, 주더, 펑더와이 등 공산당 수괴를 죽이면 거액의 상금을 준다는 전단을 비행기로 뿌렸다. 1936년 6월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가 순원 부인 숭칭링의 소개장을 들고 들어가 마오쩌둥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와 홍군 병사들을 인터뷰하고 소비에트 지구의 생활상을 취재 보도하기 전까지 홍군의 실상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스노의 기록에 따르면 현상금이 걸린 홍군 지도자들은 호위병 없이 돌아다녔고 병사들은 국민당 비행기가 뿌린 전단의 뒷면을 공책으로 사용했다. 다들 동굴이나 흙벽돌 왁사에 살았다. 음식은 조밥과 절인 배추, 가끔 먹는 양고기가 고작이었지만 대체로 건강했다. 술과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군사훈련과 정치학습으로 하루를 보냈다. 병사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벽신문으로 지휘관이나 동료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었다. 평균 나이는 19, 60%가량이 농민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공장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 출신이었다. 병사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웬만큼 이해했으며 자신이 참여한 전쟁의 정당성을 확신했다. 중국 전역에서 모인 그들은 저마다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정부의 원한을 품고 있었다. 장교의 평균 나이는 24살 정도였는데 황푸 군관학교와 모스크바 적군대학, 동북군과 국민당 군대 출신이 많았고 유럽 유학파도 있었다. 장교는 병사와 똑같이 먹고 입었으며 전투에서는 앞장서 싸웠다. 장교의 사상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홍군 지도부는 걱정이 많았다. 1936년 9만 명에 육박하던 홍군 주력의 무기는 거의 다 백군한테서 빼앗은 것이었다. 17살이 안 되어 병사가 되지 못한 소년 선봉대가 4만 명이나 됐다. 그들은 소매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전령, 나팔수, 밀정, 무전병, 선전원, 마부, 간호사, 비서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부모 이름을 모르는 고아나 학대를 피해 도망쳐 나온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일반 병사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어린 시절 집에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펑더화이가 소년병을 특히 아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비에트 지구에서 태어났다. 규율 있는 군대, 실정에 맞는 정치 이념,
산업을 조직하는 이론과 방법, 정치 제도와 외교 정책, 문학과 예술의 특징까지 1980년대 이전 중국 사회의 기본 형태가 그곳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1936년의 소비에트는 서북 내륙에 있는 인구 900만 명의 독립국에 지나지 않았다. 난징의 국민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약했다. 붉게 물든 대륙. 1937년 7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 베이징 근처의 중국군이 훈련 중이던 일본군을 공격했다는 이른바 루거우 차오 사건을 조작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베이징으로 진군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본격 시작했다. 공산당은 소비에트 정부를 자치정부로 바꿨다. 홍군은 붉은 깃발을 접고 팔로군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들였고 상하이 근처에 병력을 모아 신사군을 편성했다. 홍군은 북부 전선에서 일본군에게 밀리지 않고 싸웠다. 전황은 마오쩌둥의 예측대로 흘렀다. 그는 중일 전쟁이 터지기 1년 전인 1936년 7월 26일 스노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연안의 전략 거점을 장악했기 때문에 항일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모든 영토가 침략자의 칼끝에 낱낱이 유린될 때까지 정복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본이 2억 인민이 거주하는 땅을 점령했다 해도 중국이 졌다고 말하기에는 까마득합니다. 그들은 전쟁 내내 뒤에서 올 공격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군은 오지에 있는 우리의 군수품 공장을 장악할 수 없고 우리가 자기네 무기와 탄약을 탈취할 수 있는 것도 막지 못합니다. 고르지 못한 중국 경제의 발전 상황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하이를 차단해도 뉴욕을 차단하는 경우처럼 파멸적인 영향이 오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중국 전체를 고립시킬 수 없고 서부 지역은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적대적인 중국인에게 에워싸인 일본군은 식량을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와 지켜야 하고 교통, 통신망에 병력을 배치해야 하며 만주의 기지에도 방어 병력을 두어야 합니다. 일본 경제는 막대한 군비와 장기 점령의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고 일본군은 끝없이 싸워도 끝나지 않는 전쟁의 고통에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일본군은 도시를 점령했다. 민가를 불태우고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러나 중국은 광활한 나라였다. 100만 일본군도 점과 선밖에 점령하지 못했다. 도시를 거점으로 삼은 국민당 행정조직과 군대는 쑥대밭이 됐지만 배후 지역에 스며들어 비정규전을 펼친 홍군의 적의 예봉을 피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 동안 난징에서 약탈, 방화, 강간을 마구잡이로 저지르면서 30만 명 넘는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한 일본군의 만행에 격분한 청년과 국민당 패잔병이 앞다투어 홍군에 가담했다. 홍군은 농민을 자위대와 유격대로 조직하고 총을 쥐었다. 점령지의 땅을 나눠주고 글을 가르쳤으며 봉건적 폐습을 타파했다. 항일전쟁을 치르면서 홍군은 더 빠르게 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류교청이 지휘한 팔로군 129사단이었다. 이 부대의 6천 병력은 동쪽 산둥성으로 이동하면서 분열을 거듭해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가 몇 년 뒤 수십만의 항일부대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전투력이 집중해서 나온다는 상식을 뒤집었다. 양쯔강 계곡부터 몽골의 초원과 만주의 산악지방까지 수만 개의 마을에서 일본군의 배후를 공격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정부군의 점령지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1938년 가을부터 흔들린 제2차 국공합작은 여러 차례의 소규모 군사 충돌을 거쳐 1941년 1월 5일 신사군 사건으로 완전히 깨졌다. 장제스의 철수 명령을 받고 일본군 배후 지역으로 이동하던 신사군 정예 9천 명을 국민정부군 8만 명이 포위 공격해 괴멸한 사건이다. 장제스는 신사군 해체 명령을 내리고 팔로군에 대한 군수품 지원을 끊었다. 홍군은 일본군과 싸우면서 국민정부군과도 부딪혔다.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스탈린은 일본이 독일과 손잡고 소련을 공격하는 사태를 우려해 홍군에게 중국 동부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지시했지만 마오쩌둥은 전투를 피하면서 당원을 늘리고 홍군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12월 7일에는 일본 공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해 태평양 전쟁이 터졌다. 미국은 국민정부의 협력을 받으려고 막대한 군수 물자를 지원했다. 스탈린도 홍군보다 국민정부군을 더 중요한 동맹으로 대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해 유럽 전선이 소멸하자 마오쩌둥은 장제스에게 연립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국공합작은 명분을 잃었다. 북부 지배권을 두고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던 1946년 4월 연립정부 수립 현상이 결렬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생사를 건 전면전을 시작했다. 객관적 전력은 국민정부가 당연 우세했다. 병력은 430만으로 127만의 홍군을 압도했고 무기와 장비도 월등했으며 미국에서 30억 달러의 원조까지 받았다. 그러나 홍군도 정규군 이외에 수백만 명의 민간 협력자를 확보했고 비행기, 전차, 대포, 기관총 등 일본군의 신무기를 노획했으며 소련의 무기도 지원받아 화력을 대폭 증강했다. 공산당은 군대의 명칭을 인민해방군으로 통일했다. 인민해방군은 북부와 서부의 근거지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1947년 5월 산둥성 전투에서 크게 이겨 내전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쫓기는 군대가 아니었다. 서북 내륙을 나와 중원까지 진출한 인민해방군은 1948년 가을 만주에서 벌인 1년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1949년 1월 22일 선발대가 베이징을 점령했고 2월 3일 본대가 입성했으며 3월 2일 마오쩌둥과 공산당 수뇌부가 옛 황제의 별장 이화원에 중앙정치국을 설치했다. 5월 중순 인민해방군은 국민정부군의 마지막 보루인 상하이를 점령했다. 장제스 총통은 소수의 병력을 끌고 대만으로 달아났다.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체난먼 광장에서 마오쩌둥 주석은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중국 사회주의 혁명 드라마의 마지막 반전은 시안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2차 국공합작은 없었을 것이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세력 판도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뒤집히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장쇠량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민족과 고향을 향한 애착과 열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도왔다. 장제스는 대만의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중화민국을 세웠다. 1975년에 죽을 때까지 지킨 총통 자리는 아들 장진거가 물려받았다. 장쇠량은 외출할 자유 정도를 허락받고 살면서 붉게 물든 대륙을 바라보아야 했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히틀러, 모든 악의 연대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간중간 생략되는 부분의 경우는 직접 읽어보는 것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러시아부터 중국, 다음은 이제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거꾸로 읽는 세계사긴 한데, 세계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 연관되는 사건을 탐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내일만 일하면 직장생활 또다시 휴식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고 밥도 잘 먹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할게요.